시댁에서 불법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여성이 단 한 번의 거절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감사가 들어왔고 집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홍시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도서관 지하 2층 고서실은 언제나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는 오후, 윤서희는 1960년대 학술지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나는 바스락 소리, 오래된 책에서 풍기는 특유의 냄새. 이 공간에서만큼은 세상이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여기 계셨군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정우진은 서가 사이에 서 있었다. 문화재청 소속 보건연구원이라고 했다. 조선시대 서적 보건 자료를 찾으러 왔다는 그는 말수가 적었고 질문도 정확했다. 서희는 그런 사람이 편했다. 불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는 사람. 이 자료 복사 가능할까요? 네,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느리게 익어갔다. 우진은 일주일에 한두 번 도서관을 찾았고 서희는 그가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곤 했다. 어느 날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퇴근 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 잔 어떠세요? 카페가 아닌 전통 찻집이었다. 우진은 문화재 복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찢어진 종이를 한 올 한 올 이어붙이는 1세기 발행 글자를 현미경으로 판독하는 과정. 그의 눈빛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그래요. 책을 정리하면서 이전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여백에 적힌 메모라든지 꽂혀있던 책갈피라든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네요. 시간과 대화하는 그 말이 서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가 평생 해온 일을 이해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기분이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성대한 예식 대신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우진의 부모는 점잖았고 예의 바랐다. 아버지는 문화재 관련 재단을 운영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며느리가 와줘서 고마워요. 시댁은 한옥을 개조한 2층 주택이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석등이 있었고 사랑채에는 골동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우진은 본체 2층을 신혼집으로 꾸며두었다고 했다. 여기선 조용히 살 수 있을 거야. 서희는 그 말을 믿었다. 아침에는 도서관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우진과 함께 차를 마시는 삶. 주말이면 오래된 서점을 함께 찾아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은 박물관 전시를 보러 가는 일상. 평범한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일까? 밤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등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서희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소란스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는 삶.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고요함 속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혼 2년째가 되던 봄날까지 윤서희는 여전히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도서관의 먼지 냄새처럼 익숙하고 안전한 나날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를 향해 다른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2장. 도장의 의미. 서희나 아버님이 부르시네. 일요일 아침 우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던 서희는 고개를 들었다. 우진은 시선을 피했다. 사랑채로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붉은 끈으로 묶인 공문서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서류였다. 앉으렴. 시아버지는 찻잔을 밀어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니까 이런 서류에 익숙하지. 무슨 서류인데요?
문화재 기증 확인서야. 우리 재단 명의로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하는데 내가 관련 분야에 있으니 검토 좀 부탁하려고. 서류철을 펼치는 순간 서인의 손이 멈췄다. 기증 확인서라고 했지만 문서 제목은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다. 유물 목록을 훑어보던 서인의 눈빛이 굳어졌다.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8세기 필사본 고문서, 고려시대 청동향록. 모두 국가지정문화재급 유물들이었다. 문제는 출처였다. 개인 소장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정식 취득 경로가 명시되지 않았다. 서인은 도서관에서 문화재 관련 법규를 다룬 적이 있었다. 이건 명백히 이상했다. 아버님, 이건 기증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서류예요. 그게 그거 아니겠니? 형식이 좀 다를 뿐이지. 아니에요. 이 유물들 출처 증명이 없으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순간 서재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시아버지의 찻잔이 탁자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인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 재단은 30년 동안 문화재 보존 사업을 해왔어. 이 유물들도 그 일환이고. 그럼 정식 취득 경로를 문서에 명시하셔야죠.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단다. 서인은 서류를 천천히 덮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내가 학교에 있으니까 말이 제일 깔끔하잖니. 여기 담당자 이름란에 내 이름 넣고 도장만 찍어주면 돼. 형식적인 거야. 저는 못해요, 아버님. 뭐? 이 서류에 제 이름을 넣으면 제가 유물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게 돼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책임을 져야 하고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우진이 내가 똑똑하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융통성이 없을 줄은 몰랐구나. 융통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입니다. 법. 집안일에 법을 들먹이는구나. 서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이 서류에는 도장을 찍을 수 없어요. 사랑채를 나오는 서인의 뒤로 시아버지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후회하게 될 거다. 본체로 돌아온 서인은 우진을 마주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어? 우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서인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혼자라는 것을. 그날 밤 서인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 석등의 그림자가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평온했던 일상은 단 하나의 거절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인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3장. 고립의 시간. 거절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인 씨, 식사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의를 잃지 않았지만 온기가 사라졌다. 식탁에 놓인 국그릇은 서인의 것만 김이 나지 않았다. 미리 떠놓은 것이 식은 건지 일부러 식힌 건지 알 수 없었다. 서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잘 먹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쳤고 시어머니는 반찬만 우진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서인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도서관 관리과장이 서인을 불렀다. 윤 선생,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감사실이요? 예산 집행 관련해서 특별 감사를 한대요. 고서 구입 내역이랑 관리대장 전부 제출하라고 하네요. 서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담당한 고서 구입은 모두 정식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감사라는 말 자체가 주는 압박감은 달랐다.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글쎄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윤 선생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차갑게 식었다. 서인은 즉시 알아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우진에게 물었다. 당신 집안에서 도서관에 뭔가 있어. 무슨 소리야? 감사가 들어왔어. 내 이름으로 제보가 들어갔다고. 우진은 시선을 피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서희나 그냥 아버지 말씀 들어줄 걸 그랬어. 뭐라고?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날 일이었잖아. 왜 꼭 이렇게까지? 서희는 우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을 이해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지금은 그저 방관자로 서 있었다. 감사는 2주 동안 진행됐다. 서인의 모든 업무 기록이 샅샅이 검토됐다. 구입 내역서, 결제 문서, 이메일 기록까지. 다행히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서인은 매일 조사를 받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다. 윤 선생, 이번엔 문제 없이 끝났지만 조심하세요. 과장의 말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인은 알았다. 한번 의심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서인은 점점 고립됐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고 집안 식사 자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어느 날 밤 서인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석등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녀의 눈물 때문이었다. 왜 나여야 했을까? 침묵으로 살아온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조용히 누구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단 한 번의 거절이 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서관 인사팀에서 온 문자였다. 윤서인 선생님, 내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 출석 요청. 징계 관련 논의 예정. 서류는 간단했다. 업무 태만 및 부적절한 외부 활동 의심.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모호한 문구였지만 서인은 이해했다. 누군가 끝까지 그녀를 몰아붙이려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인은 처음으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 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전화였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나, 이제 도망치고 싶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목소리가 돌아왔다. 도망치지 마. 엄마? 서인아, 엄마가 평생 조용히 살았다고 해서 약한 사람인 줄 알았니? 이번엔 엄마가 나설 차례야. 당장 내일 그 인사위원회 자료 전부 엄마한테 보내. 전화를 끄는 서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것. 창밖 석등은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가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다. 사장. 전화를 건 밤. 인사위원회 당일 아침 서인은 일찍 집을 나섰다. 우진은 여전히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관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서인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서인아,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 기억해. 넌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해. 응, 엄마. 그리고 녹음 켜놓고 들어가. 엄마의 마지막 말은 단호했다. 서인은 핸드폰 녹음 앱을 켜고 주머니에 넣었다. 회의실 안에는 인사팀장, 관리과장, 그리고 외부 변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냉랭했다. 윤서인 선생, 앉으시죠.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다. 최근 고서 구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외부 접촉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특정 골동품 업자와 사적으로 만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제시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인사동 한 찻집에서 만났다고 하던데요.
서희는 그날을 기억했다. 시아버지가 소개한 골동품 감정사를 만난 날이었다. 당시엔 단순히 고서 감정 자문을 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건 업무 관련 자문이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소개해준. 말을 멈췄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인이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시댁에서요? 그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서인은 입을 다물었다. 이 자리에서 시댁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 3개월간 도서관 예산으로 구입한 고서 중 일부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서인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가격 책정은 모두 감정기관의 공식 평가를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모든 구매는 정식 절차를 거쳤습니다. 감정서도 있고 결제 라인도 명확합니다. 그래도 의심은 남습니다. 윤 선생,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하라고? 없는 일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서인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서인을 밀어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2주간 자택대기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가 조사가 진행될 거고요. 회의실을 나온 서인은 비틀거리며 복도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서인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핸드폰에는 우진의 부재중 전화가 3통 찍혀 있었지만 받고 싶지 않았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인은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회의록 녹음한 거 있지? 응. 당장 엄마한테 보내.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 엄마, 그게 무슨 소용이? 서인아.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엄마가 평생 조용히 산 건 맞아. 아빠 사업 망했을 때도, 내 오빠 사고 났을 때도 엄마는 참았어.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그게 약한 거라고 생각했니? 엄마는 필요할 때를 기다린 거야.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야.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 엄마 친구 중에 변호사 있어. 문화재 전문이야. 내일 당장 만나자고 할게. 그리고 엄마가 직접 그 도서관 이사장한테 전화할 거야. 이사장. 엄마가 누군지 알아? 30년 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야. 내가 연락하면 받을 거야. 서인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엄마, 이제 혼자 싸우지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전화를 끄는 서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서인은 노트를 펼치고 펜을 꺼냈다. 엄마가 시킨 대로 모든 일을 처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다. 도장을 거절한 날부터 감사가 들어온 날 인사위원회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동안 서인은 깨달았다. 침묵으로 버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 옆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5장. 기록되는 진실. 엄마와 변호사를 만난 건 그 다음 날 오후였다. 제가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 연락받고 자료 미리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인이 정리한 문서를 펼쳐보았다. 도장 거절 사건부터 감사, 인사위원회까지의 흐름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네요. 그리고 이 골동품 감정 사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시댁에서 소개한 감정사라는 게 증명되면 윤 선생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녹음 파일도 결정적이고요. 엄마가 서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자. 변호사는 즉시 도서관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부당한 징계 절차에 대한 이해 제기와 함께 익명 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문화재청에도 별도의 문서를 보냈다. 정우진 씨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 유물 출처가 불분명한 게 한두 건이 아니더군요.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도서관 이사장이 직접 서인에게 연락을 했다. 윤 선생,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은 보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보건은 조작된 정황이 있어서 역조사 들어갑니다.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인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너지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문화재청 특별조사팀이 우진의 재단에 들어갔다. 유물의 실제 출처, 서류 조작 흔적, 불법 거래 정황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인이 거절했던 그 소유권 이전 서류는 시작에 불과했다. 재단은 수년간 불법 반출 유물을 합법화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윤서인 씨, 참고인으로 조사 협조 요청드립니다. 조사관 앞에서 서인은 그날의 일을 진술했다. 도장을 요구받았던 순간 서류의 문제점, 거절 이후 벌어진 일들까지. 증언 감사합니다. 윤 씨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우진은 서인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와 형이 구속됐고 재단은 폐쇄 수순을 밟고 있었다. 서인은 집을 나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결혼할 때 가져온 책 몇 권과 옷가지가 전부였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사랑채를 바라봤다. 석등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그 그림자 밖으로 나가는 거야. 한 달 후 서인은 도서관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맞아주었다. 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하 2층 고서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서인은 책상 앞에 앉아 창문 없는 방을 둘러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고 오래된 책에서 종이 냄새가 났다. 조용한 공간. 여전히 좋아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침묵은 선택이지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윤 선생님, 신간고서 목록 검토 부탁드려요. 네, 지금 할게요. 서류를 펼치며 서인은 작게 미소 지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펜으로 메모하는 소리, 발걸음 소리. 일상은 다시 시작됐다. 퇴근길, 서인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오늘 복귀했어. 그래? 괜찮았어?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전화를 끊고 걸어가는 길, 석양이 서인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그림자가 무서웠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림자는 자신이 빛 속에 서 있다는 증거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서점이 보였다. 서인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새 책 냄새와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서가를 둘러보다 한 권의 공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이제 내 이야기를 쓸 차례야. 공책을 사서 나오며 서인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빛을 잃지 않는다. 윤서인은 이제 안다. 조용히 산다는 것은 비겁하게 숨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돌아간 그날 밤 서희는 공책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